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주영입니다. 2023 싱가포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치, 경제, 대외관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부분은 사실 네. 제가 작성하면서도 제일 흥미롭게 작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3년 네네. 싱가포르의 정치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좀 흥미로운 사건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집권당의 어떤 지속적인 집권과 지배력 확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제목에서 썼듯이 성장이 굉장히 이전 분기들에 비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이 서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이 집권당의 부패 혐의와 또 맞물려서 불평등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원래 불평등 이슈는 계속 싱가포르에서 큰 문제였지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불평등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기조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중 균형 외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한다는 점이 2023년에 새롭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또 주변국이나 유럽, 중동,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제가 앞서 좀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큰 사건은 부동산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국유지인 리다우 로드에 위치한 고급 방갈로를 내무 및 법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임대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임대료를 더 낮게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리세는 총리가 이 사건이, 이 의혹이 발생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부패관행 조사국에 바로 조사를 의뢰를 해서, 실제로 조사 결과로는 사실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 사건이 몰고 온 파장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급 방관로를 이 두 장관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임대를 해서 이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사비를 들여서 어,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비를 들여서 고쳤다라는 점에 있어서 서민들이 굉장히 큰 거리감을 느낀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싱가포르의 어떤 불평등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라는 일련의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패관행 조사국이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교통부 장관을 체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뇌물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 교통부 장관이 이 조사 과정에서 총리에 의해서 휴가를 일종의 강요를 당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건이다라는 어떤 의혹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과연 정말 청렴한 집권당, 그러니까 인민행동당이 그동안 정말 청렴했던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2023년에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고 예전에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동료 의원과의 외도 관계, 그리고 또 이런 회의 자리에서 야권 인사가 사회복지를 좀 증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사퇴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인민행동당이 2023년에 큰 위기를 겪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행동당은 여전히 이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불평등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게 된 이 부동산 스캔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줌으로써 싱가포르가 작동할 수 있게 한 그런 일련의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가진 특권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일게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민행동당은 온라인상의 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면치 못하는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23년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9월 1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선거가, 이 부패 혐의, 그러니까 부동산 스캔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의 체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와중에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선거 자체가 집권당에 대한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의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는 12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싱가포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진 지역에서 12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권당에 대한 어떤 뭐 지지든 반대든 그런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인민행동당의 핵심 인사였던 타르만 샤무가라트남이라는 이 인물이 70.4%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놀라운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비중국계이고 인도계 타밀인데요. 2001년에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한때는 비중국계의 최초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부, 재무부 엄청나게 많은 장관을 맡았고 부총리도 역임한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70.4%라는 이 놀라운 득표율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일단은 인민행동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하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역시 집권당에 의해서 통제된 선거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랄한 평가를 한 평론가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인도계 타밀인 이 타르만이 당선된 것에 좀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다인종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촉발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타르만의 아내도 일본인인데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싱가포르의 다문화 다인종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시민들의 어떤 다문화 성숙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여당에 대한 반발감도 굉장히 높고, 이 스캔들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특정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가, 이 후보도 굉장히 좀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야권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야권 후보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합쳐져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집권당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대로서 야권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만 이 야권 후보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과연 야권에게 표를 줘야 되냐 이런 식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2023년은 2025년 11월까지 치러져야 하는 총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야권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했어요. 야권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싱가포르에서는 워낙 인민행동당이 주류이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권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런 집권당의 어떤 일련의 위기 속에서 야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주장하고 실행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대가 정말 어떤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아주 단순한 좀 가벼운 연대 이 정도이든 어쨌든 야권에선 좀 다양한 종류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투표와 선택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주장대로 최소한의 제시하는 것 정도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높은 생활비, 2023년에는 이 생활비 문제가 굉장히 싱가포르에서 큰 이슈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비싼 거, 그리고 공공주택, 고용 불안이나 이주, 가짜뉴스법 대응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인민행동당에서도 야당의 텃밭에 새로운 지부장을 임명하면서 이제 정말 총선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에 리세눈 총리가 2024년 11월, 이때가 또 인민행동당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총리직을 지금의 부총리에게 승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총리가 과연 이 총리직을 승계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2023년에는 그런 이 부총리를 포함한 4세대 리더들의 역량에 대한 그런 의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포워드 싱가포르라고 해서 앞으로 싱가포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방면에서 토론하고 제안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4세대들이 여기에 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 뭐 20만 명의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결과를 보고서로 낸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사실 한 10년 전에 냈던 보고서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이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되면서 정말 이 4세대 리더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고 의미 있는 결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4세대가 정말 앞으로 싱가포르를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야권 연대 같은 것도 사실 주류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야당들은 참여하지 않는 소수 야당만의 연대이기 때문에 염려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 총리직 승계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서두에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리 승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만약 모든 것이 그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총리직을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튼 2023년에 다양한 위기 속에서 이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앞으로 계속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로 넘어가 보면 2021년 8.9%라는 엄청 놀라운 성과, 그리고 2022년에는 3.6% 라는 이 성장률을 보였는데, 사실 2023년에는 1.2% 성장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전의 시기들에 비하면, 굉장히 경제가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는 이제 4분기까지 다 나와서 종합적으로 된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리세눈 총리가 신년사를 하면서 2023년 경제가 1.2%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저조한 수치인데 이 표를 보시면 이제 2023년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3분기에서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 수치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2분기에 이르러서 사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위기 속에 있다라는 그런 경제학자와 현장의 평가들이 많았는데, 3분기에 제조업이 조금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조금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업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가 2022년 특정 한 10월, 12월 그때 기준에서 2023년 이제 같은 시기에 거의 40% 가까운 이제 관광객 수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광이 회복하면서 이제 숙박업 그리고 뭐 운송 엔지니어링과 같은 여객 관련 부분이 그나마 좀 성장을 하면서 3분기에 어떤 회복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여전히 사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처참했던 2022년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여서, 뭐 2023년 2월에는 조금 더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10월에 또 갑자기 오르고
이런 방식으로 물가가 굉장히 튀고 있어서 이 물가 상승 추이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2023년에는 사실 증세가 계속됐고, 그리고 여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로 재화용역세가 7%에서 8%로 인상이 됐는데, 또 올해 1월부터는 이게 9%로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 이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공공요금도 2023년 버스, MRT, 우편요금, 가구용 전기세, 수도요금 이게 잇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교통요금이 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시민들이 기본 생활비에 써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실질 중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은 많은데 소득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중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재화용역세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호커센터나 그런 작은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구입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부양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굉장히 한시적인 데다가 충분한 사회적인 보호가 되게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비, 최근에 작년 11월쯤인가 이 생활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제 야당은 이런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보다는 계층별로 공과금을 차등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해서 보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민간의 활동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최저소득 기준 2023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가 더 늘어났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고 예전부터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일종의 논란, 어떤 상호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도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여러 부처들, 그러니까 이 최저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들이 공동으로 이 최저소득 기준 2023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보고서가 가구별로 수교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반박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제가 제 그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 불평등 문제가 특히 공론화되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론화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좀 여러 흥미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불평등 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2023년 초에는 일종의 명품 가방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찰생키스라는 이 자파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자파 브랜드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필리핀에서 온 한 소녀가 틱톡에다가 아버지한테 찰생키스 가방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명품 가방이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게 거의 한 800, 9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싱가포르인들 댓글을 달았는데 찰생키스는 명품이 아니다. 너는 명품에 대해 모른다. 라면서 이 소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을 단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오면서 와서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본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챗생키스 가방은 정말 명품이다. 라는 어떤 해명을 하면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이 부총리도 이 사건을 어떤 회의 자리에서 언급을 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저 노력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어떤 일종의 교훈을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부총리가 이게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식이다. 당신은 그런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우리 같은 노동자의 삶에 대해 아냐. 그러면 장관들도 공공주택에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이 싱가포르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엄청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워드 싱가포르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평등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동산 스캔들이 분명히 드리운 어떤 불평등의 그림자가 있고, 그 두 장관이 4억, 2억 이런 식의 큰 돈을 들여서 본인의 집도 아닌 임대주택을 수리한 것에 대한 이 서민들이 느끼는 거리감. 왜냐하면 2023년만 해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50% 상승을 했고, 일단 이 공공임대뿐만이 아니라 민간 콘도의 금액도 너무 높아져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의 부패에 대해서 도대체 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부패관행 조사국에서 하도록 하냐. 결국에는 같은 편인 그 인민행동당이라는 여당이자 정부인 같은 편인 사람들끼리 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외 관계로 들어가면 이제 싱가포르는 미중 균형 외교를 지속했는데 공정하게 원칙에 입각한 입장에서 미중 외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중 경쟁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냉전 스타일의 줄 세우기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나타났던 움직임인데 올해도 좀 강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속국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미국 CNN과의 인터뷰였는데 이런 미중 양강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서 모두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 외무부 장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이제 관계를 전방위적 고품질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그래서 상호 30일간의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자유무역 협정 개정안을 타결한다든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방 한 라인을 서로 개설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런 식의 다양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주로 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국가는 말레이시아와는 관계가 좀 개선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페드라브랑카 섬 주권 갈등이 좀 불거질 것 같았는데 아나르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도 이제 협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과 같은 신흥 분야의 협력을 집중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중단된 이 페드라브랑카 개발 프로젝트 재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둘 사이의 여전한 갈등 구도는 잠시 묻어두고 이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베트남, 브루나이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계 격상을 논의했고 또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2024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실용적이고 성숙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2년에 했던 협정을 승인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에 싱가포르의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싱가포르가 기후 위기를 일종의 기회로 삼아서 이 재생에너지 허브로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럽이나 중동과는 디지털 경제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사실 그렇게 특이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체결됐던 2022년에 체결됐던 한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 발효됐는데 사실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그다지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화를 열었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물류 솔루션을 이제 수출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보건 분야에서도 민간 차원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뭐 감염병청 준비에 협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그리고 보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를 들여다보면 이제 총선을 앞둔 전국에서 부패 혐의로 인한 집권당의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한 건재함의 가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당은 여전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새어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었고 그 와중에서도 야권은 또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집권당에서도 일종의 그런 동료 의원과의 외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야당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건이 집권당에 비해서는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야당의 신뢰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겨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생활비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공론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총선은 2024년 말이나 그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각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는 설이 돌고 있어서 총선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경제는 앞으로 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회복과 관광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종호입니다. 제가 그 국가 리뷰 싱가포르를 지난 2회 동안 하다가 올해는 이제 김주영 쌤 하신 거를 이제 토론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가며 좀 새로운 감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보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김지영 선생님께서 리뷰해 주셨던 것처럼, 2023년 싱가포르 국가 리뷰의 경우에는 정치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장면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라든가 외교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2회 동안 국가 리뷰를 진행한 입장에서 정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관성적으로 정치 분야를 서술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필자의 그 김정쌤의 글을 보면서 어, 여러 사건들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서술을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저에게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의 성격과 그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가 리뷰 정치 분야의 시작은 각종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부패가 드러나는 성격이라든가 과정, 이를 해결하는 정부의 방식, 정치권의 언설 등이 차례로 자세히 소리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압도적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위기와 모순을 드러낸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것이 어떠한 종류의 위기인지 좀 더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흔히 싱가포르의 정치 및 관료 사이는 부패가 적고 깨끗한 것으로 다양한 치수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 이 글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봐서는 결코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은폐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 국가 리뷰에서 약간 관성적으로 정치 분야를 다룬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다만 이왕 이렇게 집중 조명한 이상 부패 스캔들을 덮으려 하는 원인 등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시선, 분석을 더해서 근본적 모순을 지적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정치인 및 관료가 속한 정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일 것인데 싱가포르는 그러한 점에서는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혹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기능할 수 없는 정치 및 사회 구조인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 가짜뉴스 방지법 등과 같은 최근 나오는 일련의 언론 통제 시도 역시도 집권당의 권력과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혹은 위기의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은
국가로서 싱가포르,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정치체로서 싱가포르라는 공동체의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국가의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인 것인데 더 이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비정치권 여론을 작게나마 주도하는 싱가포르 학계라든가 소셜미디어상의 대중들 사이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지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타르만이라고 하는 타밀계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물론 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타르만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행동당에 의해서 통제된 정치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타르만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원래 싱가포르는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법에 따라서 인민행동당 당적을 탈퇴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그 누구도 그와 인민행동당을 구분하여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선이 인민행동당이 유리하거나 현 정치 구도를 유지하는 수준의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역대로 대통령 직선제를 3번 했습니다. 1965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 타르만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 6명을 의회에서 직접 지명해서 선출을 했고 이번 타르만까지 포함해서 3명을 직선제로 통해서 선출했는데 이전 대통령이 할리만 야콥이 거의 유일한 역사적으로도 유일한 여성 정치 지도자이면서 말레이계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은 이유는 인민행동당이 장악하는 의회에서 지명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의 역대 의회에서 직접 지명된 대통령 모두 이러한 비판의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타르만 이전에 두 번의 직접 선거가 93년과 2011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민심 달래기용인 측면이 좀 있었고 다만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중국계가 당선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의회가 지명하면 비중국계, 직선을 하면 모두 중국계인 구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행동당 입장에서도 직선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계가 압도적 다수인 인구 구성상 직선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계가 당선되니까 총리, 대통령, 의원, 관료 모두 중국계가 장악하는 구조는 종족 간 화합에 전혀 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반의 대통령을 의회 지명으로 그것도 대부분 소수 정족을 뽑은 이유는 통제하기 쉬운 인사였던 점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진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으로 이것을 풀려고 했고 마침 웬만한 중국계 인사보다 명망이 있고 심지어 차기 총리로까지 최초의 비중국계 차기 총리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가졌던 타르마는 적절한 인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70%의 득표율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국계 정치 리더에 대해서 소수 정족뿐 아니라 중국계까지도 거부감이 없다는 이제 소위 싱가포르 사회의 높은 다문화 감수성, 수용성을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꼈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정치는 그리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그동안 싱가포르가 해온 다문화 사회 관련 제도, 교육 및 환경 아래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싱가포르인들의 의식 수준이 권위주의에 가까운 정치 체제가 아닌 모든 자유를 허가해주는 민주주의로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즉, 지금의 정치 체제는 20세기 국가 성립과 네이션 빌딩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수준은 이미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편견 없이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선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회 구성원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이제 글의 각주 4번의 내용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그 의의가 적극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분야에서 이제 짧게 질문을 해보자면, 제가 지난해에 이제 싱가포르 관련 경제 기사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고 또 외신에서 일제히 다양하게 제기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가 홍콩을 제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동안 라이벌리가 매우 강했고
특히 국외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를 하는 지점으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이제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존까지는 홍콩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좀 2등, 3등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해 특히 많은 경제지에서 싱가포르가 그러한 면에서 홍콩을 제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역의 자본이 싱가포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권역에 두고 싶은 글로벌 자본들의 러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홍콩이 압도적이었던 이 분야를 싱가포르가 거의 대체하거나 넘어섰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국가 리뷰의 경제 분야를 보면 이런 많은 자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서 그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점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싱가포르 국내의 경제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외부에서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2%라는 저성장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매우 구체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번 토론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국가 리뷰를 직접 작성하게 됐는데 선생님의 고충이 얼마나 크셨을지를 상상하면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토론으로 제 발표문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정치 분야에서 제가 발표하면서도 정치 분야가 너무 흥미로웠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한 번에 좀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된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대응하는 이제 인민행동당, 그러니까 이 정부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온라인 상의 검열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대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역효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유지해왔던 지배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다르게 만들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2023년 한 해 내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문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한 어떤 지점들을 좀 더 본문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그 학계나 이제 활동가들이 제가 이번에 페이퍼를 쓰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 그리고 야권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이고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비판을 가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본문에서도 그리고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리자 그 부패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당의 잘못을 그렇게 같은 편이 심판할 수 있냐라는 주장 하에서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실현돼야 하고, 많은 혜택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진 수백만 달러 연봉의 고위장관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야권에서의 이 의견들이 굉장히 좀, 격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타르만 대통령의 당선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타르만 대통령은 타르만한테는 좀 다른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댓글에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꼭두각시에서 벗어나서 이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라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르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대통령이 물론 이 집권 여당의 인물이지만 그래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논쟁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야권에서 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 활발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싱가포르의 시민들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고 어떤 대안
대안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에서 사실 전 경제는 제가 사실 경제랑 대외 관계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께서는 정치 전공을 하지 않아서 관성적으로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적용해 보자면 경제와 대외 관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저도 작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고 아시아의 스위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스위스를 이미 탈환했다. 홍콩에서 이제 거대, 특히 이제 금융 회사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측면에서 특히 금융 쪽의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에 좀 더 편중이 되었을 수 있지만 사실 2023년 저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의 하락세였던 것 같아요. 2023년 내내 사실 제조업 성장이나 이제 수출이 플러스였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를 타다가 10월에 들어서야 겨우 올라서기 시작한 거여서 사실 이 부분 2022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조업이 성장의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2023년에서는 그게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이제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이제 수요도 감소하고 이제 수요도 그 소비도 다 감소한 상태에서 이 글로벌 경제의 영향 속에서 싱가포르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 그 부분은 한번 경제 부분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외적인 경제에 대한 평가와 내부적으로 이 저성장, 그 간극에 뭐가 있는지, 정말 그 금융기업, 일부 금융기업에서만 부를 다 공유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가지 않는 것, 뭐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문에 반영을 해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류 측면, 제가 인류학자긴 한데 이번에 문화 쪽을 전혀 살펴보지 않아서 싱가포르의 한류의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문화교류 측면에서 특이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찾다가 정리를 해보려고 했을 텐데 제가 대답을 여기 이 자리에서는 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영 선생님 질문은 이 작년에 리뷰하실 때도 비슷한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리카뉴의 가문 정치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때도 부총리가 이제 낙점이 되고 앞으로 그 부총리에게 총리가 승계될 것이라는 이제 예상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좀 특이한 건 아니고 사실 계속 있어왔던 갈등 중에 하나지만 리세능 총리와 그 형제 간의 갈등이 또 올해 또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갈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리카뉴 총리의 유언에 대한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집을 없애라.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사실이 이제 올해 알려지고, 그 형제의 페이스북을 또 이제 검열하고, 그래서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씨 집안의 이 문제들이 계속 2023년에도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칸유 가문의 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지속할 수 없게 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튼 공식적으로는 총리를 이제 지금의 부총리에게 승계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문 정치를 지속하기보다는, 물론 이걸 징검다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지만, 그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징검다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능력 있는 부총리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다라고 선포는 한 상황이고, 그 정도로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